작품이 궁금해서 시작한 사진가들 리뷰 DP 개의 날 바로 시작합니다. 너는 그냥 왔고가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맡고 있는 한 병사. 한없이 밀쳐지지만 관등 성명과 함께 오뚜기처럼 제자리로 돌아와 주먹을 기다립니다. 일병 안준호. 그는 군입대 전 피자 배달원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거짓말 때문에 졸지 500원을 훔친 사람이 되고 당연한 듯 넌 이런 취급 당해도 참아야 한다는 듯한 태도의 고객에게 가던 길을 되돌아와 배를 누르고 저 거짓말 안 했어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청년이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준호에게 쏟아지는 사장의 모진 넉살과 해고 통보. 밀린 월급조차 해고를 통보하면서도 다음 주에 주겠다는 사장의 말에 준호는 말없이 오토바이를 몰아 도로를 질주합니다. 한참을 달려 오토바이를 한 중고 가게에 팔아버리고 돈을 받아 그 돈을 모두 집으로 보낸 뒤 군에 입대합니다. 절도라며 피자집 사장에게 온 전화.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는 통쾌한 맞대응은 불합리함을 무서워서 피하기만 하는 인물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통화를 마친 뒤 곧이어 걸려오는 엄마의 전화는 받지 않는 그. 무슨 사연이 있어 보입니다. 군대에 온 준호는 암담한 현실을 바로 접하게 됩니다. 간첩보된 날이 서 있는 조교들은 순식간에 예비군들을 인간말종으로 취급하며 1분 안에 옷을 못 갈아입었다고 엎드려 뻗쳐를 시작합니다. 조교들의 성화와 큰 체력 소모에 점점 더 빨라지는 식사 속도. 바쁜 훈련 속에서 홀로 부모님 보고 싶다는 함성을 지르지 못하는 준호의 모습은 행복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것을 짐작케 합니다. 훈련소의 마지막 날 헌병 특병 처출에서 175cm 이상은 모두가 헌병이 되고 준호 역시 그 일원이 됩니다. 헌병은 힘들지 않냐는 한 병사의 개념 없는 질문에 그럼 군대가 아름다니냐는 조교. 예비군의 마지막도 엎드려 뻗쳐로 마무리 짓습니다. 편 준호가 배치받은 내무반의 조석봉 일병은 못에 머리가 긁혀 피를 흘리게 됩니다. 조금 전 황장조 상병이 후임들이 기수표를 못 외우자 관리를 제대로 못한 죄로 바로 위 조석봉 일병이 맡고 있습니다. 샌드백이 돼야 하는 그 자리에 조석봉 일병은 세워두고 가슴을 주먹으로 연속으로 쳐대다가 조석봉이 피를 보자 그러게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라며 악마 같은 말을 하고는 샌드백 역을 준호로 바꿔 계속 펀치를 날립니다. 준호가 날렵한 운동신경으로 못을 피하자 피했다며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준호의 배를 깔고 앉아 가래를 돋굽니다. 낄낄대며 로얄 젤리를 주겠다는 황장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입 벌리라고 하지만 굳게 담은 준호. 때마침 행정반이 충고류 일반군 조실 시 벨이 울려 다음을 기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도 기회는 찾아옵니다. 박범구 중사가 신병 상담을 핑계로 준호를 데려간 것인데요. 그는 타령 180일째라는 사진을 보고 웨이터로 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준호의 추리력에 깊이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하랑병 신우석의 신상 정보와 새 휴대폰을 건네받고 박성우 상병과 함께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임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박성우 상병은 친구와 여자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십니다. 역시 만취 상태인 준호. 그에게 컨디션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밖으로 나온 준호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지만 엄마가 전화를 받자 목소리만 듣고 끊어버립니다. 이때 한 남자가 다가와 준호에게 담뱃불을 빌리는데 준호의 머리를 보고 휴가 나오셨나 보네요 라는 말과 함께 씁쓸한 미소를 짓고 사라집니다. 근처 PC방에 쓰러져 잠든 준호에게 걸려온 박성우의 전화. 그들이 술을 마시는 동안 신우석이 자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준호가 준 라이터로 번개탄에 불을 붙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짧은 삶을 살면서 사회에서도 군대에서도 구타와 멸시를 당했던 신우석. 그의 시신을 확인하는 가족 앞에서 준호와 박성우는 멍하니 서 있습니다. 신우석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죄책감에 온몸이 떨리는 준호. 박성우는 증거물이라며 라이터를 보여주며 니네가 죽인 거라고 말합니다. 준호는 손에 들린 라이터를 낚아채는 박성우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사람이 죽었잖아 라고 절규합니다. 그 시각 국군 서울병원에 있는 한호열은 금연 검사를 피해 샤워 바구니에 담배 냄새 제거제를 잔뜩 들고 옵니다. PX 2000원어치와 냄새 제거제 사용을 맞바꾸며 목욕탕에서의 작은 장사는 호황을 누리지만 사지가 멀쩡하다는 이유로 복귀 명령이 떨어집니다. 한편 헌병대 보좌관으로 새로 부임한 임치섭 대위가 등장합니다. 박중사를 부대 실세로 소개하지만 은근슬쩍 성석에 앉아 DP조에 대해 묻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박성우의 아버지인 구청장의 임기가 곧 끝난다며 보직 해임시키라고 지시하고 준호는 복귀를 명령합니다. 박중사에게 DP는 실적만 챙기라며 앞으로는 다이렉트로 보고하라고 합니다. 의도치 않게 그는 준호를 다시 뜨게 만듭니다. 박성우를 때린 죄로 영창에 들어간 준호. 근무 교대를 하러 온 조석봉이 뭐 좀 먹으라며 군대에서 특히 더 귀해진 초코파이를 건넵니다. 그때 준호를 찾아온 박중사는 계속 DP하라는 말을 전합니다. 내무반으로 돌아온 한호열. 또 기합을 주고 있는 황장수에게 말년 병장은 민간인이라 고참 대접 없다며
황장수의 횡포에 호락호락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준호에게는 내 아들이라며 네모반에서 구해와 라면을 끓여줍니다. 환경호르몬은 맛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며 준호를 특별히 아껴주는 그때 가혹행위로 자살 시도를 한 최준목을 데려오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박중사 사무실에서 영장을 챙기던 준호는 구석에 있던 허기영 상병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됩니다. 박중사는 군대를 나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라며 앞으로는 죽이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밖으로 나온 두 사람, 호열은 준호에게 조사의 기초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준목의 수양록에 등장한 혜정이라는 인물을 찾아가 혹시 준목이에게서 연락이 오면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지만 준목이가 군대에 간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찾아간 준목의 어머니, 아들 같은 두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우리 준목이 같다며 몇만 원을 건넵니다. 결국 그들도 친구를 잡으러 나온 또 다른 누군가의 아들일 뿐이란 사실을 인지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마다하는 준호와 달리 납축받는 허열은 어머니한테 전화하지 않았으니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논리적인 납득을 시킵니다. 어머니께 받은 돈 역시 준목이를 찾는 데 사용합니다. 남은 활동비 7,800원으로 찜질방에 간 두 사람. 밤에만 돌아다니는 준목의 습관을 파악하고 통신감청영장을 신청합니다. 공보를 받고 출동한 PC방에 최준목은 없었지만 그곳에서 내려다보이는 지하철역을 보고 왜 지하철 종점에서 최준목이 발견됐는지 알게 됩니다. 지하철을 타면 잠들어서 종점까지 가서야 발견됐던 그. 역시 지하철 종점에서 잠든 그를 발견하고 수갑을 채웁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는 준호의 질문에 준목은 여기가 너무 편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빅맥을 사들고 복귀하는 차안. 어머니와 통화하며 미안하다는 준목. 평범한 청년이 잠을 자고 싶어 버린 일로 수갑을 차고 오는 모습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영창에서 신우석이 나타나 사람 죽이고 사는 거 할만하냐는 악몽을 꾸는 준호.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평생 그를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호열과 준호는 포상휴가를 받지만 진급에 눈이 먼 임대일로 인해 부산으로 지원 사격을 떠납니다. 수방사 DP조장 김규와 성문을 만난 두 사람. 호열이 아껴뒀던 초코파이를 훔쳐먹은 김규의 이야기를 하며 더 이상 지원이 아니라 우리가 잡는다고 분노합니다. 이 스토리에 공감하며 결의를 다지는 준호. 상남자가 보여주는 귀여움입니다. 성문이 잠시 보여준 전현민의 아버지 집 주소를 외운 준호 덕분에 두 사람은 전현민을 대면하게 됩니다. 옥상을 넘나드는 추격전 끝에 준호는 전현민과 싸우다 기절하고 병문안을 온 김기와 성문에게 놀림을 당하게 됩니다. 임지섭 대위에게 호되게 혼난 박중사는 다음 주에 전현민 부대에서 진짜 산후의 촬영이 잡혀있다는 정보를 듣고 수방사보다 먼저 전현민을 잡아오라는 지령을 내립니다. 허기영에게 통신감청영장을 부탁하며 윤호는 빅맥에 베이컨 추가, 맥너겟까지 사가겠다는 빅딜을 제안합니다. 문혁옥이 전현민의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해운대 호스트바 22곳을 모두 돌며 그녀를 찾습니다. 지쳐갈 무렵 드디어 문혁옥을 발견하는 두 사람. 그녀는 준호에게 호감을 보이며 자신을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수아라고 소개하며 명함을 건넵니다. 준호는 문혁옥의 문자를 받고 그녀의 밀린 월급을 받는 것을 돕기로 합니다. 김규에게 300만 원을 받아 준호에게 건넨 호열. 그 돈을 받은 문혁옥은 전현민에게 전달하고 돈의 대가로 김규가 그녀를 쫓아 전현민과 대면합니다. 화가 난 전현민이 문혁옥을 때리려는 순간 준호가 막아섭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전현민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그 틈에 문혁옥은 사라집니다. 화장실 변기에서 돈을 찾아가면서 준호에게 전화로 사람 함부로 불쌍하게 보지 말라고 말하지만 고맙다는 말도 함께하며 떠납니다. 사실 그 돈은 행사용으로 만든 만원짜리 모조 지폐였던 것입니다. 전현민 체포 실적을 보고하고 김규에게 300만 원을 송금해버린 호열. 어차피 전현민은 김규 일행이 체포할 수 있는 체급이 아니었습니다. 승진이 가장 중요한 임지섭 대위가 수방사에 넘기지 않았다며 소리를 지르자 박중사는 대접해줄 때 잘하라며 그의 기세를 꺾어버립니다. 유희광은 구보를 뛰는 터널이 실제로는 북한 입한 땅굴이며 전쟁이 나면 방공호로 쓰인다고 말합니다. 차세대 유도 유망주였던 조석봉이 잡지기사를 보여주며 그에게 심심한데 대공포 발사포를 보자며 자해행위를 강요하는 끔찍한 가혹행위를 저지릅니다. 한편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면회온 준호는 복싱 경기를 보며 돈 좀 있냐고 묻는 아버지의 질문에 씁쓸해합니다. 나중에 아버지 죽으면 크게 웃을 것이라는 준호의 말은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상처투성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사이 준호의 집에서 삼겹살 파티를 즐기던 호열은 곧바로 대피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준호에게 어머니께 인사하고 오라며 자리를 비켜줍니다. 애어 나온 엄마에게 왜 도망가지 않았냐고 묻는 준호. 폭력적인 아버지 앞에서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엄마를 볼 때마다 떠올라 엄마를 피해 다녔던 준호. 어린 준호가 그런 생각을 하는 줄은 모르고 그저 잘 자라준 것이 고마운 엄마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준호를 달랩니다. 눈에서는 누군가가 철조망을 넘고 있습니다. 수색대를 탈출한 그의 이름은 병장 허지도였습니다. 준호와 호열은 허지도가 모든 내기에서 이겼고 말년 병장임에도 열심히 살아 돈을 모았다는 것만 알아냅니다. 변수가 바뀌면 모든 걸 바꿔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 오류가 발생한다는 강의 내용처럼 감정은 확률이 아니라 불확실성까지 더해야 한다는 걸 깨닫는 준호. 하지만 허지도의 대학교에서 그를 놓치고 여자 기숙사에 들어간 민원으로 박중서에게 혼인합니다. 그 사이 부대에는 따뜻한 정을 나눠줬던 조석봉이 악마로 변해 있습니다. 준호가 부탁했던 분홍펜을 잊어버리고 오자 준호 밑에 병사들을 집합시키고 때리기 시작하는데 준호가 이병들을 돌려보냈지만 황장수에게 다시 잡혀오는 신병들. 준호에게 그중 한 명을 때리라고 강요합니다. 준호가 주저하자 황장수가 직접 신병을 때리고 다시 준호에게 때리라고 반복합니다. 그 순간 호열이 나타나 준호를 때리는 척하며 창고로 데려가 위기를 모면하게 해줍니다. 두 사람은 창고에서 생각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확신에 차 허지도를 체포하기 위해 나섭니다. 철거원으로 일하고 있던 허지도는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타령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냐는 질문에 할머니를 가장 가까이서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라고 말하는 그의 대답에 먹먹해지는 두 사람. 치매에 걸린 할머니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호열을 안으며 치도야 넌 이 동네 자랑이야 라고 말합니다. 할머니의 등 뒤에 절을 하며 봄이 오면 돌아와 꽃 구경 가자고 말하는 허지도. 수갑을 주머니에 넣고 할머니를 안아주는 호열의 모습은 DP의 임무를 단순한 체포 이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어 달 뒤면 요양원 계약을 할 수 있었다는 허지도의 말에 준호와 호열은 그를 풀어주며 할머니 꼭 입원시켜드리고 자수하라고 합니다. 길 가다 흘렸다고 보고하는 호열에게 더 이상 묻지 않고 쓴웃음을 짓는 박중사. 이런 캐릭터는 비현실적으로 따뜻하며 군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응에 씁쓸했습니다. 복귀 후 준호는 엄마에게 전화해 밥 먹었냐는 짧은 대화로 그간의 어색함을 씻어냅니다. 모두가 잠든 내무반에 허겁지겁 들이닥치는 박중사. 조석봉이 타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조석봉은 근무를 서며 대공포 발사쇼를 강요하는 유이강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그를 기절시키고 군부대 경계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조석봉을 찾기 위해 미술학원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조석봉 덕분에 대학에 붙은 한 학생에게 그의 웹하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얻게 됩니다. 2시간 전 조석봉이 올린 만화는 황장수의 얼굴을 한 인물의 머리를 들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황장수의 저녁날 좋은 추억도 나쁜 기억도 다 털자는 그의 말에 좋은 추억이 어딨냐며 미안하다고 하고 가라고 말합니다. 대충 미안하다고 말하는 황장수를 보며 눈물을 흘리던 조석봉은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성남 터미널에서 공수하게 된 김규와 상문. 원래 더 큰 규모의 협동작전을 펼치려 했으나 국대의 아집으로 작전 취소가 전달되어 두 사람만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고속버스를 살피는 사이 조석봉이 탄 버스가 도착합니다. 너도 나 병신으로 보냐며 도망치는 조석봉. 버스에선 조석봉을 때릴 수 없는 준호가 그를 놓쳐버리고 버스에서 내린 그를 붙잡은 상무는 들어오던 버스에 치여 기절합니다. 그 틈에 도망친 조석봉은 영화관으로 숨어들고 뒤쫓아온 호열을 발견하자 칼을 빼듭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칼을 휘두르면서 한호열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아마도 어떤 트라우마가 그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조석봉을 놓치고 부대 복귀 명령이 떨어지지만 준호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그를 쫓습니다. 호열 역시 박중사의 차를 빌려 타령한 준호를 잡으러 간다며 떠납니다. 조석봉이 더 큰일을 벌이기 전에 돌아올 길을 자신들의 손으로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황장수 집에 먼저 도착한 준호는 배를 눌러 위험을 알려주지만 황장수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조석봉을 발견한 준호. 전기 충격기로 준호를 기절시킨 조석봉은 칼을 빼들고 황장수의 집 배를 누릅니다. 그때 뒤에서 야구방망이로 석봉의 머리를 내리친 황장수. 칼을 놓치고 쓰러진 조석봉에게 황장수는 내가 뭘 어쩔 수 있다고 생각했냐며 따기를 때립니다. 이때 큰 힘을 쓰고 근육이 이완된 황장수의 손이 떨리는 것을 발견한 조석봉은 저 새끼도 내가 무서워? 라며 행복한 듯 달려갑니다. 호열이 그를 붙잡고 수갑을 채우는 준호에게 조석봉은 이제 시작인데라며 몸부림칩니다. 야구 방망이를 들고 쫓아온 황장수에게 호열은 제대한 걸 감사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네 사람을 태우고 복귀하는 차 안. 살려두고 책임지게 하라는 박중사의 말에 조석봉은 다들 알고 있었으면서 다들 알고 있었는데 방관했으면서 나쁜 건 그 새끼인데 왜 내가 벌을 받아야 하냐며 몸부림칩니다. 수갑이 풀리고 운전을 하고 있던 앞자리 박중사의 핸들을 꺾어 터널벽을 들이받는 조석봉. 모두 정신을 잃은 틈을 타 빠져나간 그는 황장수 뒤에서 끝난 줄 알았습니까? 라고 말하며
내 머리를 거울에 밀어버립니다. 중학교 때까지 유도 유명주였던 조석봉은 사람 때리는 게 싫어서 그만둘 만큼 심성이 고운 청년이었습니다. 실탄을 장전한 헌병대가 출동하고 뒤늦게 정신 차린 임지섭 대위가 저뜻해서를 취하는 한용덕 대장을 막아보려 하지만 실패하고 허경에게 조석봉과 황장수의 위치 추적을 지시합니다. 훈련하던 동굴에서 황장수 입에 라이터를 물리고 구타하던 조석봉은 저한테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황장수. 그때 울리는 스마트폰으로 위치 추적 사실을 알게 된 조석봉은 황장수를 데리고 숨습니다. 마침내 땅굴에 도착한 준호와 호열, 그리고 박중사. 동료가 동료를 살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박중사는 밖에 남은 헌병대장을 설득합니다. 사람 죽여봤어요? 애들이 나라 지키러 온 거지. 자기들하고 같이 밥 먹고 잠자던 동료 죽이러 군대 온 거냐며 소리치는 박중사. 먼저 도착한 경찰이 조석봉을 발견하고 폭력으로 제압하자 준호는 그들을 말리기 위해 몸싸움을 벌입니다. 그 틈에 쓰러진 경찰의 총을 들고 도망친 황장수를 쫓아간 조석봉. 자신을 계속 쫓는 준호에게 총을 겨누며 제발 그만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땅굴에 철문을 잠가버리고 멀어지는 조석봉. 비로소 터널을 빠져나오자 발견한 풍경이 설마 자신이 이곳으로 오게 될 줄은 몰랐던 듯 절망스러워합니다. 이곳은 자신이 석봉을 그동안 괴롭힐 때 데려온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뒤를 쫓아와 총을 겨누는 조석봉. 황장수는 한 번만 살려달라고 개처럼 빕니다. 조석봉은 여기서 내가 괴롭힘 당할 때마다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고 싶었다며 넌 뭐가 이렇게 다 쉽냐고 울부짖습니다. 막상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 조석봉. 마지막까지 그를 망설이게 하는 것은 따뜻한 그의 인간성이었습니다. 그때 한우열이 도착해 이제 그만하자고 말립니다. 조석봉은 내가 죽을 것 같을 땐 가만히 있다가 왜 저딴 새끼 살리려고 이렇게까지 하냐고 외치며 절망합니다. 한우열이 모두 전수조사하겠다며 설득하는 순간 총성이 울립니다. 바뀔 수도 있잖아. 우리가 바꾸면 되지. 라는 호열에게 조석봉은 우리 부대에 있는 수통에 1954년이라고 쓰여있다며 수통도 안 바뀌는데 뭐가 바뀌냐고 돌아서리합니다. 그때 도착하는 준호가 봉지쌤이라고 부르며 선악 대화 붙었대. 실기에서 크로키가 나왔다며 고맙다고 휴가 나오면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 라며 여기서 뭐하고 있냐 라고 흐느끼는 준호. 석봉은 울면서 잘했다고 말해줘야 하는데 준호야 이제 와서 내가 뭘 어떻게 해 라며 체념합니다. 다 괜찮아질 것이라고 회유하는 준호. 그 순간 총을 겨눈 헌병대가 그들을 에워쌉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줬더라면 달라졌을 텐데 죄를 뿌리고 마는 헌병대장. 뭐라도 바꾸려면 뭐라도 해야지 라고 말하고는 총구를 자신의 목으로 돌려 방아쇠를 당깁니다. 준호가 몸을 날려 막으려 하지만 조석봉은 결국 쓰러지고 준호의 흐느낌이 온 산에 울려 퍼집니다. 처음 자살을 막지 못했던 신우석의 유골함 앞에 선 준호. 신우석의 누나도 그곳에 조문을 왔습니다. 힘들다고 그랬던 동생의 말이 마음에 남는다는 그녀는 준호에게 우리 우석이 군대에서 어땠냐고 묻습니다. 라이터불을 빌려주기 전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던 준호는 그녀를 위해 착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왜 보고만 있었냐고, 그렇게 착한 애가 죽을 결심을 하도록 왜 보고만 있었냐고 준호를 다그칩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는 준호에게 그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게시판에 인사 결과가 발표되고 박범구 중사는 징계를, 임지섭 대위는 전출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무반 조석봉 일병의 관물대에는 지난번 사다 주지 못한 펜이 놓였습니다. 훈련받는 무리에 복귀하던 안준호는 방향을 틀어 군대를 나갑니다. 개의 날이란 제목은 주인이 물고 오라면 물고 오는 개와 같은 우리의 신세라는 등장인물의 대사로 동물을 떠올리지만 이 말의 의미는 한자 개의, 즉 옷을 고쳐입는 날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군 이탈 체포병이 하령병을 잡기 위해 군복 대신 사복으로 갈아입는 날을 의미합니다. 20대 청년이 감당하기엔 너무 잔인한 경험을 한 안준호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군대에 대해 잘 모르는 시청자들도 그가 느끼는 슬픔에 함께 공감하게 됩니다. 그가 겪은 고통은 악몽으로, 죽은 탈영병을 찾아가는 행동으로,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실제 원작 만화 작가가 DP 출신이고 드라마 속 이야기는 오히려 많이 순화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드라마니까, 만화니까 더 극적으로 그린 거겠지 생각하면서 본 저로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말하는 가해자들과 그 속에서 정신을 놓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피해자가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버티는 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홍역에 있는 모든 곳에 가해자의 비겁함이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왜 이 드라마가 그토록 유명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리뷰를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